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된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만 해도 상반기 정도면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확산 일로에 있고 올 가을 되면 더 심해질 수도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들이 결코 그냥 넘기기에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잘 잡았다가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다시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저 오늘 조금 아까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기자분이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지금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다 다시 또 긴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지금 매일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 숫자는 제가 8월 초에 받은 건데 대략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 6월 상반기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달 20일 사이에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코로나19가 그 전에 비해서 되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방역과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학교 안 다니고 휴업하고 재택근무를 하면 그러면 방역은 조금 잘 돼서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거꾸로 나빠지고 그러면 경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좀 풀면 거꾸로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4개월 이상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총장님이야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더 강도 높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위해서 그걸 좀 풀 것인지 이런 고민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하고 달리 지금 코로나 문제는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동시에 되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적세지감을 느낍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제 불과 1년 전인데 올해 2020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난데없는 질병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그 유명한 학자들과 석학들과 진짜 누구도 2020년 인류가 이런 모양으로 살 거라고 비슷하게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할 만한 이 위험 요소가 뭔가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왼쪽 축이 발생 가능성이고 오른쪽이 영향력인데 발생 가능성은 중간보다 조금 낮고 영향력은 파괴력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 위치에 전염병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달에 이 보고서를 낼 때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파괴력도 매우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5가지가 기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사상 최고의 장마처럼 그런 걸 극단적인 기후라고 그러죠. 그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위기가 예견이 안 되긴 했지만 실제로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는 발생 가능성도 사실은 높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충격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올해 현실로 우리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기후위기는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코로나,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고생하고 있는 그 코로나보다 훨씬 더 충격도 크고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었던 그런 주제들인 거죠, 사실은. 그런 대목에서 보면 기후위기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우리가 코로나 지금 겪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는 이제 지금은 꽤 언론에서도 얘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왜 생겼는지 대략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본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들이 대체로 짐승과 사람이 공통으로 걸리는 병들이 있고 그래서 주로는 이제 동물들에게서 전염이 되는데 박쥐 같은 코로나를 전염시켰던 박쥐 같은 동물들은 이전까지는 우리하고 별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은 전부터 동물 속에서는 있었던 거지만 우리한테 전염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숲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돼서 온난화가 되고 이러면서 동물들이 서식지를 인간이 있는 근처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물론 그 전에 사스, 메르스 이런 21세기로 왔던 새로운 질병들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게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일종의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파생적인 효과 같은 것으로 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는 여러 가지 지구 위에 있는 생물들에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충격들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코로나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런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그 전에 다른 위기들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큰 대규모의 국가적 위기로 겪은 거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외환위기가 정말로 최근에 몇십 년 동안 겪은 큰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겪었던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것도 우리가 겪었던 큰 위기인데요. 그런 위기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터져서 전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걸 수습하는 데 몇 년씩 걸리고 그동안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경제 기반을 잃고 이제 그런 위기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나 기후위기는 심지어는 그거보다도 더 예측은 어려운데 발생할 게 거의 확실한 그런 위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터지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위기라는 점에서는 경제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위기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위기를 이런 진단을 올해 1월달에 스위스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터지면 그거는 금융위기보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도 이런 기후위기에 심각한 대처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킬 방안을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들의 모임에서 각 나라들의 은행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 그러면 금융회사라든지 은행들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이제 올해부터는 은행들조차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해안선 옆에 있는
콘도미니엄이나 큰 부동산에 투자하면 기후위기로 그 투자가 다 소실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투자하지 마라. 또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국가들이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 그런데 석탄이나 화석연료에 너무 많이 투자한 은행들은 그걸 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여론들을 만들어 나가고 은행들을 경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이제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위기하고 버그만 또는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도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역대급 장마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태풍 이런 것들을 연달아 겪으시면서 특히 또 코로나 한가운데 계시면서 기후위기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꽤 하시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는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후위기 고민을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지만 또는 아직 작게 일어나고 있는 위기지만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걱정들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이런 얘기죠.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을 넘게 세워왔습니다. 100조가 넘게 들었다고 하죠, 예산이. 근데 효과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걱정들 하시고 이 걱정을 왜 하냐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돼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노령층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 2050년쯤 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부담률을 늘리고 소득 대체로 받는 금액을 줄이자 이제 이런 게 정치권에서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사실은 2030년 어느 시점까지는 국민연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700조 가량이 되고 이게 1000조 넘어서 늘어나게 되면 단일 펀드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만큼 늘어나는데 그 후에 30년 뒤에 이제 줄어들고 고갈될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위기가 아닌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위기의식도 우리가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일자리 위기가 진행되면 최근에 여러 보고서들이 2040년대 중반쯤 되면 상당히 많은 고급 일자리들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 로봇이 대체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45%에서 50%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약 한 20년, 25년 후에 현실화될 일인데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는 2050년의 문제, 2045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1.5도 정도로 맞추려면 그렇게 굉장히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처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오거나 도외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도외시해왔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중요하고 기술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시급성 문제나 그리고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는 우리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 본질성의 문제에서나 우리가 결코 다른 위기에 비해서 가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다루는 데는 매우 소홀히 왔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우리가 낯선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부총장님 아까 공동체 위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일시적이지만 우리에게 되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고, 경제생활 줄이고, 휴업하고, 휴교하고, 밖에 외출 자제하고, 비행기 안 타고, 외국 여행 못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데, 예고했던 건 아닌데, 경제활동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을, 대기 중으로 보내는 탄소 배출을 상반기에 확 줄였다고 합니다. 확 줄여서, 지금은 약간 양상이 좀 지금은 또 꽤 경제활동들을 늘려놨는데, 올해 상반기에 국제에너지기구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작년 대비로 올해 우리 인류가 공기 중에 내보내는 탄소 배출이 작년 대비로 약 한 7%에서 8% 정도 줄었을 거다,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많이 줄이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줄이는 거냐면, 이 그림은 상반기에 여러 외신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약 150km 정도 떨어진 펀자브 지방에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 이 뒤에 사진이 히말라야 산맥의 전경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150km 정도 거리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전경이 제대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공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뿌여서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공기가 맑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져다준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전보다 적게 하게 됐다는 거, 의도치 않게.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류가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탄소 배출을 얼마나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탄소 배출을 대기상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탄소 배출이 거의 줄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줄었던 표시들이 이렇게 까만 점으로 아마 멀리서 보이실 텐데, 이 줄었던 때는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때 몇 번을 줄은 거 말고는 계속 우리는 탄소 배출을 늘려서 대기의 온난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 결과로 최근 200년 동안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의 온도를 평균 1.1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1.1도는 평균으로 그렇다는 거고, 극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 2배, 3배 정도 온도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근데 유엔에서 최근에 2년 전이죠. 2018년 2년 전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유엔의 특별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거였는데, 20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산업화되기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상으로 올리면 기후위기 온난화를 인류가 대처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1.5도 수준으로 묶어야 된다. 이걸 한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한국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남은 온도가 몇 도죠?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속도에 의하면 한 10년에 0.2도 이상씩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2040년이면 1.5도라는 한계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1.5도로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이 그래프가 보여준 건데,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터져서 7% 정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7%가 줄어드는 게 요 검정색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7%가 줄어든 거를 직선을 그대로 그리면 2030년쯤 되면 지금 배출하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묶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경험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올해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못하고 소득도 줄고 이렇게 됐잖아요. 올해 코로나19를 겪은 거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회복하면 안 되니까, 회복하지 않은 채로 10년 동안 10번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 그러면 탄소 배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해서,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못해서 7%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매년 7%씩 누적적으로 10년을 줄이면 1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것의 절반 수준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매년 코로나19를 계속 연달아서 맞으면 10년 뒤에는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1.5도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그래프는 한국의 그래프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단 한 번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줄어든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 언제죠? IMF. 네, IMF 시점입니다. IMF 때는 7%, 아까 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7% 줄어들 거다 말씀드렸는데 7%의 2배쯤 되는 14%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IMF가 충격이었던 거죠. 큰 충격이었는데, IMF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1.5도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해야 될 탄소 배출 양을 미리 그려본 건데, 지금 2030년까지 제가 미리 그려본 건데, 저 그래프대로 가려면 코로나는 매년 10번을 맞아야 되는 거고, 외환위기는 10년 동안 5번의 외환위기 강도에 해당하는 경제 충격을 맞아야, 그래야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위기를 지난 시간에 들은 걸 어쩌면 요약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면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조만간에 말씀드린 대로 1.5도는 훌쩍 넘어가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은 금세기 내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살게 될 그 시점쯤 되면 지구의 온도는 2도는 물론이고 3도 또는 심하게 보는 분들은 금세기 내에 6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인류가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속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도로 억제해서 지구의 추가적인 온난화를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막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같이 경제활동을 강제로 줄여서 그거를 올해 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10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도 이렇게 대응을 못해서 쩔쩔매는 수준이면 아마 기후위기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선택할 만한 게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는 경제를 그러면 1.5도를 맞추기 위해서 코로나를 당하는 것처럼 경제를 강제로 축소해내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우리가 강제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건데, 지금 1년도, 8월 달이니까, 올해 8월 달이니까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충격을 받은 것도 지금 거의 견디기 어려울 정도 상황이고, 국가가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 2차 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을 맞는다는 것 역시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를 그냥 앉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 길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나머지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지금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건 확실하고 탄소 배출을 연평균 7%씩 줄여나가는 수준으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는 해야겠고, 절반으로 줄이는데 강제로 경제활동을 줄이는 방식은 못하겠고,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사는 방법을 바꿔서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기술 경험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가능한 패키지들을 다 모아서 그걸 정책으로 만들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그걸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친환경 정책을 전보다 많이 채택하는 것, 또는 예산에서 환경 정책의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 뭐 그런 정도가 그린 뉴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그린 뉴딜이 뭐냐라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그린 뉴딜은 옛날처럼 친환경 정책 한두 가지를 더 공공 정책에서 넣는 게 아니고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그 절반으로 줄이는 걸 성공시키면서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부터 모아놓으면 그게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런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서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묶기 위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를 잠깐 먼저 좀 살펴볼 터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방역은 되게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왔다. 물론 최근에 이제 또 상황이 악화돼서 앞으로 어떤 평가가 최종적으로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후위기를 막는 데는 얼만큼 선진국이었나,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데는 한국 정부가 그다지 선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탄소 매출량은 한국이 세계 7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인도하고 그러니까 일본, 독일보다도 뒤처지기에 7위인데, 한국 정부가 작년기까지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한 11등, 12등 정도 했으면 평균적으로 했다면 탄소 배출도 한 11등, 12등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는 한국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좀 많잖아요.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1인당 기준으로 하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이, 한국 국민들 각각의 평균이 1년에 한 13톤 정도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오히려 일본이나 독일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일본과 독일 국민들은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한 9톤 정도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아프리카 주민들은 1인당 1년에 탄소 배출을 0.1톤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 국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13톤을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10배, 100배 이상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국민들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78억 인구가 똑같이 n분의 1로 되는 건 아닌데 한국이라는 국가가 한국 국민이 책임이 조금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얼마나 탄소 배출,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저지하는데 대처하는데 성공적이었는가 등수를 매기면 한국이 늘 이렇게 61번째 중에 59등, 58등 이런 식으로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민간 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제일 못하는 나라들을 기후 악당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기후 선도 국가라는 이름보다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에 속한다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태양광 설을 전기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비교한 건데 대충 한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발전 중에서 한 5%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비슷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거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한 20에서 30%까지 됐고,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이제 두 자릿수, 한 10% 이상 정도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유독이 한국만 거의 2몇 %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태풍, 올해도 또 태풍 오고 있습니다만, 태풍 불고 그러면 산에 나무 깎아서 태양광 마구 난립해서 설치하고 이러고 그래서 이게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태양광 설치 수준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5도 수준으로 묶어두려면 온도를 묶어두려면 지금 전 세계의 석탄, 광산 또는 석유 유전 또는 가스 유전 이렇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된 유전과 개발된 유전들 중에 거의 한 84%는 파내지 말고 그걸 꺼내서 쓰지 말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둬야만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면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된다는 거고,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석탄 화력 또는 석유 가스 화력 발전에 앞으로는 적어도 지금까지 투자한 건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선진국들은 새로 전력 발전 시설에 투자하는 거에 거의 80%는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7기의 석탄화력 발전을 신규로 짓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해외에 인도네시아 이런 해외에 석탄화력에 투자한다고 비판 여론들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5월 달에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시켜서 우리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발표한 대목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 정부는 7월 14일 날, 지난 7월 14일 날 굉장히 상세한 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했죠.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이 세 꼭지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획을 세워서 국비만 약 1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십 년 동안 특히 이제 IMF 이후에는 국가가 이른바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걸 대규모로 기획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산업정책들을 많이 세웠지만 21세기 들어오면서는 국가가 그런 계획적인 산업정책을 세운 바가 없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이 워낙 심하고 그 이후에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걸 예상함에 따라서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국비만 20조 이상, 민간 투자까지 5년 동안 약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이 경제 회복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우 주목해봐야 하고 오늘 제가 광주에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만 2022년에만 2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꼭지가 세 꼭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중요한 한 꼭지로 그린 뉴딜 정책을 채택한 것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대목이고요. 다만 이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채택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이제 던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낯선 건 아니잖아요. 약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우리 이제 광산 국민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 이제 사대강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은 10여 년 전에 별로 성과가 있지 않았던 녹색 성장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당시에 2009년, 10년에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얘기했을 때가 이제 그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시점 아닙니까? 이제 뉴딜 정책은 이렇게 위기의 회복 대책으로 보통 나오는데 그때 녹색 성장 또는 그 당시 버전의 그린 뉴딜을 한국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오바마 정부도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정책 중에 하나로 채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유사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2기 때 집권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2기 때는 그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들도 이제 많이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정책들하고 지금 그린 뉴딜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린 뉴딜 정책도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간 10년을 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에 기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했다면 아까 제가 지금 하면 7%씩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쯤부터 시작했으면 연 3%씩만 줄여도 됐다. 이제 이런 게 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때만 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이기는커녕 늘려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더 이상 점진적으로 더 이상 천천히 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일회용 컵 안 쓰고 텀블러 갖고 다니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실천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소비 생활의 변화로 기후위기를 막는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아예 국가 단위로 나서서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서 10년 계획을 잡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을 잡고 대대적으로 공공투자를 하고 대대적으로 산업을 바꾸고 거기에 지방정부와 거기에 국민들이 함께 해주는 이런 전 사회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마도 10년 전에 녹색성장이 국가가 친환경 사업 몇 개 하고 국민들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 실천 운동을 하는 식으로 되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훨씬 더 다르게. 그래서 해외에서 그린 뉴딜이 뭐냐라고 그린 뉴딜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문장들을 대체로 보면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냐면 10년 프로젝트다. 이번에 그린 뉴딜은 10년 안에 일종의 10년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런 비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재정도 투입하고 제도도 바꾸고 새로 법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데 특히 이게 너무 빨리 변하면 없이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나 없이 사는 분들을 더 껴안으면서 그분들이 더 불평등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10년 전에는 없던 언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들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황이 꼭 어려워진 것만은 아니라는 거. 또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는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술 혁신이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스를 화석연료를 꺼내서 쓰지 않아도 전력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혁신이 꽤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흔히들 최근에 기술 혁신 그러면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IT, 정보기술, 이제 이런 쪽의 기술 혁신이 된 것만 기억을 하실 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른바 녹색 혁신이라고 얘기되는 기술 혁신도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기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기술, 풍력 기술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이제는 땅 속에서 석탄 꺼내 쓰지 않아도 석유 파 쓰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문명사회를 어느 정도로 지탱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성장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이에는 이렇게 10년 간격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해진 것도 있고 더 가능해진 것도 있어서 똑같이 그린 뉴딜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때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현재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 수준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2020년대 버전의 그린 뉴딜보다는 오히려 10년 전의 녹색 성장에 아직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 정책은 아직까지는 10년 전 쪽에 더 가까워서 이거를 2020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중앙정부는 거기까지 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광산구 또는 광주 이런 지방정부들이 2020년 버전을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올해 상반기에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그죠? 네.
재난지원금 받아서 요긴하게들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랬거든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는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지방의 몇몇 도지사들,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3월 중순쯤에 아예 전주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냥 줘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줘버렸어요. 자기들 재정 가지고. 그러니까 한 3월 말쯤 되니까 다른 광역단체들도 어떻게 출연을 해가지고 주겠다고 그러고 줘버렸죠. 그때쯤 되니까 그렇게 주고 나니까 이제 중앙정부하고 여당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는 못 주겠고 절반 정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 다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마침 그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월 달쯤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럼 다 줄게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어쩌면 그린 뉴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일단은 중앙정부가 말은 던져놨습니다. 말은 던져놨는데 그 버전이 새롭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고 그러면 저는 중앙정부하고 의미 없는 논쟁을 하기보다 지방정부들이 아예 2020년대 버전의 그린 뉴딜을 먼저 치고 나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 보고 그러면 그린 뉴딜의 몇 가지 굵직한 정책들로 바로 이동을 해볼 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라이즈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 기운동 단체인데 거기서 정리한 그린 뉴딜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2010년까지 10년 안에 전기는 다 100% 청정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모두에게 필요한 임금도 보장해주고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실천이다. 국가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린 뉴딜은 그냥 친환경 사업을 국가 사업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은 첫 번째는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억제한다. 이제 이게 맨 위에 있어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30년 안에는 아예 탄소 배출을 안 해버려야 돼요. 안 해버려야 되는 게 과학자들의 권고고 그러려면 우리나라부터 최소한 매년 7%씩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정도 수준은 아까 제가 코로나를 우리가 만든 정도 상황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들의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국가가 준전시 상태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공공투자를 해서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번 달에 기후 비상사태 선언, 기후 위기 선언 이런 것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후 위기 선언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좋은 친환경 사업 몇 개 한다는 걸 박수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위기의식을 전쟁과 비슷한 거다, 그런 재난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자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걸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로, 그러니까 석탄, 석유 이런 걸로 전기 만들었던 거, 이런 걸로 자동차 굴리는 거, 이런 걸로 산업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파격적으로 줄여서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10년 안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그린 뉴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 뉴딜은 그런 점에서 보면 환경 정책이 아닌 거죠. 환경 정책이면서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특히
이 산업을 바꿔야 되는 산업 정책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의 교통과 도시의 주거와 에너지 문제, 에너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도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은 산업의 축을 크게 변화시키는 산업 전환 정책이기도 하고, 도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광산구에 있습니다만 광주 도시의 모양을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르게 그려야 되는 도시의 전환 정책이기도 하고, 그 속에 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주요한 영역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교통과 주거 그리고 산업 이 4개 영역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저거를 개인이 뭐 우리가 어떻게 뭘 하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정했냐면 저 순서가 공기 중에 대기 중에 탄소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순서로 잡은 겁니다. 저런 순서로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린 뉴딜, 해외 그린 뉴딜 정책의 1번은 뭐냐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디다 쓰죠? 우리가 난방할 때 만약에 가스 보일러를 쓰시면 가스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사하실 때도 도시가스를 쓰면 가스라고 하는 화석연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 쓰잖아요. 아마 집에서 석탄, 이제 연탄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우리는 집에서 연탄 쓰던 지가 언젠데 30년도 넘었는데 이제 연탄을 왜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탄을 엄청나게 쓰고 있으신 겁니다. 어떻게? 전기로.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전기 불 켜놨잖아요. 한국에서 전기 생산의 42%는 석탄 떼서 전기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기는 석탄으로, 연탄으로 쓰신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석탄은 우리 가정에서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석탄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일 테니까 그게 경유가 됐든 가솔린이 됐든 석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사무실에서 어디서든 석탄 또는 석유 또는 가스를 쓰고 있는 건데, 다른 것 이전에 일단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화석연료로 쓰지 말자. 10년 안에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만들어내자. 이게 그린 뉴딜을 주장하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의 정책의 1번 공약입니다. 10년 안에는 안 한다. 심지어는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한참인데 미국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도 10년은 아니고 35년까지 15년 안에 전기는 화석연료 안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0년 안에 화석연료 안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너무 이게 낮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태양광만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을 합쳐봐야 5%가 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뭐 이를테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미 50% 육박했는데 우리는 합쳐봐야 10%는 고사하고 5%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잡아놓은 것도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20%까지 올리겠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는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지금 100%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2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가 잡아놓은 것보다는 2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 40%에서 50%는 재생에너지가 10년 동안 우리가 쓰는 전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첫 번째.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붕에 태양광 단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단 거, 또는 지방에 내려가면 농촌이나 길가 산 야산에 태양광 단 거 우리가 보는 거보다 10배 이상의 수준의 태양광이 만들어집니다. 10년 안에 그 정도 수준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습니까? 말씀들 안 하시죠. 그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게 20배 이상이 많아져요. 그 기간 동안 또 전기가 또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보다 20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건 못해도 10배 이상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전기 그 태양광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 태양광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그 미미한 거 가지고도 민원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 이상 근데 그걸 압도하는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이나 이런 데 길가에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이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광산구가 좀 신도시에 가깝나요? 네, 광산구의 아파트 중에 남쪽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거의 다 미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이런데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는 가구들에서는 거의 다 태양광을 설치해야 될 시고, 그리고 공공공간들,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구청 뭐 이런 공공건물, 학교 이런 데 옥상에는 거의 다 태양광이 설치되어야 해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 50% 지금 보는 거에 10배 정도가 많아요.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서 무슨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에너지 이런 것부터 어떻게 구 단위로 계획을 짤 것인가? 그걸 위해서 중앙정부는 돈을 푼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두 번째 핵심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에도 제일 나쁘고 탄소 배출에도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10년 안에 셧다운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더 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 계획에 의하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규로 7개를 더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계획에 의하면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은 전기 사용의 36%, 적지 않은 비중이죠. 3분의 1이 넘는 비중을 석탄 화력으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10년 안에 이제는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해요. 지금 막상 석탄 화력이 몰려있는 당진시라든지 충남에서는 석탄을 어떤 식으로 뺄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쪽에서는 석탄 화력을 내리고 재생에너지를 올리고,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탈탄소 경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무거운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되냐? 많은 학자들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태양광이 이제 낮에만 발전을 하게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꽝이고 태양광은 밤에는 또 안 되고 이런 거 되겠냐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고 효율에 비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아까 제가 기술 변화가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냐면 태양광 패널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다운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노트북에 배터리 많이 쓰시고 핸드폰에도 배터리 많이 쓰시지만 배터리 가격도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가격은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50% 이상이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제 일부 전망치 중에 한 전망치는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배터리 엄청나게 많이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데 일부 전망치는 향후 5년 안에 어쩌면 배터리 시장, 각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제 어쩌면 배터리라고 하는 상품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노트북이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점점 더 전기자동차를 많이 쓰게 되면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네나 이런 데까지 태양광을 쓰게 되면 그 태양광을 밤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로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10년 전만 해도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광주시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자동차에서 쓰는 가솔린이나 경유라든지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쓰는 거를 조만간에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웬만하면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걸어 다니기 힘들면 자전거를 타야 되겠죠.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도 쉽지 않으면 자기 자가용보다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죠. 다만 그럴 때 대중교통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중교통은 전기차로 다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자가용은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10년 안에 2030년까지 한 300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몇 대쯤 굴러가는 거 아십니까? 네? 2천만 대? 네. 최근에 2,400만 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왜 늘었게요? 최근에 늘은 이유는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져서 자동차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상반기에 취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중에서 전기차를 사면 깎아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지금 굳이 가솔린 자동차나 경유차 사는데 일종의 보조금이잖아요. 주냐. 근데 어쨌든 그 덕택인지 2,400만 대로 늘었다고 하니까 매우 많죠. 저는 적어도 10년 안에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자동차는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자동차 가지신 분 중에 절반은, 그러니까 1,000만 대 이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빨리 변해야 돼요. 그 정도로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리고 그런 그림이 이제 잘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지구상에는 그런 모양으로 이미 한참 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파리입니다. 파리의 지금 시장은 얀 이달고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재선을 했는데 2014년에 초선이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선거를 해서 재선을 했으니까 이분은 2026년까지 이제 파리시장이십니다. 파리시장인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낸 게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뭘 하든지 거의 하루 우리 일과의 대부분 시장 가고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대부분의 일은 집에서 15분 안에 있는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15분 시티의 개념인 건데 한마디로 자동차 안 타고 다녀도 굳이 먼 거리까지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이제 이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되게 충격적인 공약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파리시에 공공주차장이 약 8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사적 주차장 말고 그 중에 6만 5천 개를 폐쇄해버리겠다. 주차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난리 정도는 아니고 택시 운전사들하고 뭐 주로 이제 우버 운전사들이 시청 앞에 가서 항의하고 농성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동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해보면 이제 주민총회에서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보면 한 동네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가 두 개가 늘 있습니다. 하나가 주차난 해결, 그죠? 두 번째가 쓰레기 문제. 네, 아마 광주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는 거의 안 나오는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어디 이제 구청 보고 이제 어디 짜투리 공간 있으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유 주차 문제 이런 걸 하자든지 아파트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의 어느 동에 찾아가 봤어요. 새로 주차장을 구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는 진짜 구도심이어가지고 길거리도 좁은데 좁은 도로에 빽빽하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에서 뭘 해줬냐면 낡은 연립주택 하나를 매입을 해서 한 5층짜리 주차 타워를 세웠는데 거기에 몇 대가 들어가냐면 한 40대인가 50대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그 주차 타워를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주차 타워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얼마? 55. 그러면 차 한 대를 보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억쯤. 우리 서울에서 청년들 1억짜리 공간에 못 삽니다. 1억짜리는커녕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 50만 원 내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자동차가 1억짜리 공간에서 딱 한 15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미 파리시는 아예 발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발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시에서 주차 공간이 필요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파리시의 겁니다. 아예 대놓고 자동차 타고 다니기 매우 불편한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파리는 자동차 타고는 다니기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냥 공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기 힘들게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죠. 대신에 아까 15분 시티처럼 걸어 다니기 좋고 자전거 타기 최고로 좋게 만들어주겠다. 대신에 그렇게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데 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걸 전제로 반대로 자동차 타기는 무지무지 불편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파리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주차 공간들을 주민들이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주차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컨셉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부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나 우버 기사분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지만 그 나머지에서는 그다지 반대가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살다 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터인데 그랬더니 사실은 파리시는 한 2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그런 걸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주도 지하철 있으니까 경험해 보셨을 텐데 도로 공사한다고 4차선 도로 절반 막아놓고 막 공사하잖아요. 이제 뭐 파리도 그런 일들이 꽤 생기는데 그렇게 막아놓고
예전 기간보다 오래 막아놓는데요. 오래 막아놓다가 그럼 이제 주민들께서 거기는 2차선밖에 지금 못 쓰니까 피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니시잖아요. 공사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니면 저쪽으로 다니고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 뭐 1년 한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걷어낼 쯤에는 아예 그 도로는 자동차 못 다니게 하고 자전거 도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큼 적응된 거잖아. 적응되니까 생각보다 저항이 적으신 거죠. 심지어는 올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파리 같은 경우는 완전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유럽은 올해 3, 4, 5월 달에 심각해요. 그동안 제가 타임지 기사를 보니까 그 루브르 박물관인가 거기서부터 바스티오 광장까지 가는 도로도의 일부를 폐쇄해버리고 어차피 차가 안 다녔으니까 이제 이동이 안 되니까 폐쇄해버린 다음에 5월달에 그걸 다시 열었는데 자동차를 못 다니게 자전거만 다니는 걸로 전격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파리 시민들이 그동안 봉쇄에서 밖에 안 나오다가 봉쇄 풀려가지고 자동차 들고 나왔더니 거기는 더 이상 자동차 도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상징해주고 있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여기 저기 도보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혜택이 적고 그 다음에 자전거 쭉 나가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위주로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도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파리시는 이걸 거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타는 사람한테 자원을 그게 도로 자원이든 주차장 자원이든 자원을 제일 조금 주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최고로 편하게 모든 구조를 도시 구조를 그렇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냥 어거지로 조금 뭐 제가 자전거를 그래서 한번 진짜로 타봤더니 대한민국은 자전거 타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라고 있는 것도 중간에 툭툭 끊기고 도저히 제 아이들을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래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위험한데 그나마 그게 자전거 도로가 일부 만들어졌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발상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들이 그림 리모델링을 광산도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냉난방하고 우리 집에서 쓰는 뭐 가스비, 뭐 전기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꽤 영향을 줍니다. 물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은 크게 보면 지금 이 구청처럼 공공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빌딩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거 건물들이 있고 주거 건물도 내가 사는 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집은 아닌데 내가 새 들어 사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H 공사나 이런 데서 지은 공공임대주택 건물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이 건물들 중에 2000년대 이전에, 20년 넘은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낙제점이랍니다. 그때까지는 단열이나 이런 걸 아주 최소한의 기준으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이나 지금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보면 싹 수리를 단열 수리나 뭐 보일러 교체 수리나 이런 걸 싹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일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큰 일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 사례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 차원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세 번째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공공 건물하고 LH 공사 산하의 공공 임대주택 20만 호 정도만 건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공공 건물이 그나마 있으니 광산구청에서는 구에서는 구 관할 구청 건물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립 어린이집 복지관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를 스마트 스쿨로 그러니까 이 에코스쿨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리모델링을 한 거를 빨리 먼저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 사는 집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개인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집수리를 하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조금 해주는 것 말고는 안 돼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에너지 효율화를 한다고 내 돈 들여서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그게 열성적인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학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도를 고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례를 고쳐서도 일부 가능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게 가꿈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집수리를 하는데 절반 정도 매칭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수리를 해서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전기세를 올릴 때도 서민들은 실제로 타격을 받지 않은 수준에서 전기세를 올리려면 이런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거하고 함께 정책을 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수백만 채 나가고 아마 광산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집은 동네가 아예 낡은 동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 정부를 에너지 효율화 지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건물은 의외로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로 지어진 게 아니고 전남 여수 어느 동주민센터를 이명주 교수가 리모델링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렇게 동주민센터 오래된 건물들을 완전 리모델링해서 에너지 효율화도 엄청 높이고 에너지 생산도 해서 저 공간 주민센터 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에너지 100%를 자기가 생산한 걸로 소비할 수 있는 저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진짜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 건물을 에너지 100% 밖에서 한전 전기를 하나도 안 쓰고 가능하냐 이런 거를 저렇게 만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서울에 옛날 이 건물들을 녹색으로 바꾼 이런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모범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게 뭐 말은 좋은데 그게 돼? 이제 이런 회의감들이 지금은 이런 샘플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이 아니야. 내가 새 사는데 주인이 안 해줘. 저기 유창, 단열창으로 바꿔주고 보일러도 이거 제대로 컨덴싱 보일러로 바꿔주면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는데 주인은 내가 왜 해줘? 내가 사는 데도 아닌데 이러고 이제 세입자들은 내가 여기 어디서 출근할지도 모르는데 내 돈 내고 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 최저 에너지 효율 표준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를 주는데 건물주가 세를 주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으면 법으로 세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여기 에너지 효율 등급이 A 등급부터 G 등급까지 이렇게 건물들에 매기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 F 등급하고 G 등급이 나오면 법으로 세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세를 주려면 에너지 등급을 올려서 집수리를 해야만 세를 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 최저 기준선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이게 영국 런던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들을 만들어야만 사실 이제 세입자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만약에 그러니까 집주인 중에 이제 저걸 감당할 수가 없으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무이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근데 이제는 집주인도 세를 줄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되는 집을 세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방향에서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가 많이 지나서 산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이제 지나간 거를 하나 좀 덧붙여드리면, 태양광이 한국에는 전기 생산을 3%도 안 하는데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여러 동네에서 장난이 아니고 신문에도 이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전남이 태양광 단지들이나 제주까지 포함하면 제일 많은 동네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다지 여전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은 대한민국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네, 대한민국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이 몇십 퍼센트, 뭐 20%, 30%씩 태양광이나 풍력이 높아지게 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난 다음에 아주 애진작에 우리도 그때 이제 에너지 레몬을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 애진작에 이제 우리는 석유 쓰지 말자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풍력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해서 지금은 덴마크 하면 풍력 발전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1등 넘버 1 풍력 기업을 가지고 있기도 한 나라가 되었었는데, 80년대 이 풍력 발전 풍력 타워를 설치하고 그럴 때 여전히 역시 주민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꽤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제도를 세팅해서 풍력 타워가 세워지는 동네 주민들의 동의를 항상 받게 만들었고, 그걸 누가 어느 기업이 설치를 하든 그 다음에 일단 풍력 타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풍력 타워의 지분 중에 최대 절반까지는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풍력 발전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 생산을 해서 그 전기를 판매하면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내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들을 제도화해서 그 주민들을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 발전 시설과 되게 긴밀한 이해관계로 엮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제도는 1990년대 이제 독일은 태양광 풍력 쪽으로 또 덴마크를 이어서 쭉 확산을 시켜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 독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토지 주인, 그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 토지 주인들과 그걸 설치해주는 설치업자들하고만 얘기가 되어서 그게 이제 막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자연 경관이 망가지는 거 말고는 이익을 볼 게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어서는 50%는 고사하고 10%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5%를 넘어서 10%로 50%로 또는 먼지 않은 시점 안에 태양광과 풍력으로 우리는 전기 생산을 다 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진짜 문제는 토지 문제도 아니고 바람 세기 문제도 아니고 태양광이 비치는 수준 문제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게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태양광이 제대로 설치 못되는 데모클이 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주 초보적으로는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이런 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펀드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기 팔아서 나오는 이득을 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일정하게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들을 아주 조그맣게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도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중앙정부도 제가 문서를 보니까, 한국판 일기일의 문서를 보니까 지방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과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는 명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에서 조례나 제도를 잘 세팅해서 이제 흔히들 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걸 지역 주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데 일종의 지역 자산화 하는 거죠. 이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만 오히려 주민들이 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대목들을 좀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예, 아까 제가 그린 뉴딜을 하려면 우리 개인들이 이 텀블러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가지고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국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지방정부, 광역, 기초,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우리 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지역 커뮤니티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 일종의 이 에너지 전환이나 그린 리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어떤 교통 전환은 대규모 인프라를 전환하는 사업이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지금 한 해에 디지털 뉴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린 뉴딜은 한 해에 이제 10조씩 투자하게 된다는데 우리나라 한 해에 GDP가 2,000조입니다. 그러면 10조면 약 0.5% 이렇게 되죠. 근데 정말 제대로 그린 뉴딜을 하려면 안 돼도 1%, 20조 이상, 제대로 하려면 한 연간 50조 이상이 투자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재정 투자를 해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 제도를 개혁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 전환이나 그런 이 도시 교통 전환이나 모빌리티 전환이나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은 현재 제도 아래서는 되게 하기 어려워요.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거 하려면 지금 지자체한테 그런 권한들을 상당히 이전해 주는,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이나 이런 패널들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 제도들 중에 고쳐야 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교통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교통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제도와 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린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녹색 건축과 관련된 법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그린 뉴딜을 위한 법제도 운동을 꽤 많이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텀블러 쓰고 분리수거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우리 뭘 하려고 하는 소리냐, 알았다, 그럼 나라에서 하는 거 박수만 치면 되냐, 뭘 하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막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서구에서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기후 투표를 하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지자체 선거가 2년 남았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제는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선거 때도 기후위기에 선명한 정책을 가지시는 분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높으신 분들한테 투표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하고 재정과 관련된 걸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광역 이하에서, 실행은 광역 이하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한 기를 설치하면 1기가씩 용량이 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저기 어디 경남이나 전라도 어디에 설치를 큰 화력이나 이 원자력을 설치하고, 그러면 그건 대형 건설사나 플랜트 회사가 하고 국가가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고압성중선으로 대도시나 서울로 끌고 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역 커뮤니티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재생에너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한 50% 또는 100%까지 전기를 그걸로 다 만들려면 전국의 곳곳에 수십만 군데, 수백만 군데 아마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을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그런 걸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진짜로 되는데,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관여 가능한 곳에 배치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광역과 지역과 이 기초가 어디에, 우리 동네 어디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할 것인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를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행과 관련된 거는 지방정부가 해야 되고, 그런 실행을 하려면 광역지역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정부까지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또는 그러니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책임 담당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광역시, 광주 같은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에너지 공사 같은 수준급의 별도 조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직들,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를 살펴서 기초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조직들에서 크게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리모델링 분야를 나눠서 그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상 행정이 이거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행정이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이 그 시행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계획을 세웠다 치더라도 그걸 시행할 주체들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주체들을 발견할 수가 없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린 리모델링 한다고 집수리 하는데, 그 집수리를 동네 기존의 원도심의 저층주거지를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단열해주고 집수리를 하는데, 그걸 대구건설이 하겠습니까? 현대건설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수익이 나와서 하지도 않고, 그러려면 이제 동네 작은 사회적 기업이든 이제 이런 쪽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주체가 없는 이상은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부터 이제 자전거 타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네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동네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역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지금 이제 동네 주체가 없고, 사회적 경제 주체도 이런 쪽 관련된 주체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서울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를 동네 이제 그러니까 건재상이나 이런 분들이 또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는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에서 딱 맞춰진 규격에 따라서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를 정산을 하라고 하면 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에서는 일부 집수리를 위한 학교를 열어서 어떤 규격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자재를 쓰셔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교육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체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부터 민간이 개입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역으로 보면 저는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마을 공동체분들과 얘기하면서 걸렸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민 자산화 또는 주민 자산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마 그게 그린 뉴딜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를 처음부터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공동관리로 만드는 거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게 마을 기업이나 마을 관리소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마을 공동체가 다 훌륭하게들 잘하셨는데 이 경제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는 거의 다 실패를 하셨어요. 광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대부분 그 이유가 이제 뭐 유통이나 뭐 먹거리나 이제 이런 거 일부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먹거리가 사실 기존에 생존율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참에 그린 뉴딜 쪽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좀 경제적 기회가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오히려 이제 마을에서 그동안 마을 기업이 아이템이 조금 지속 가능하고 규모가 있는 아이템이 잘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쪽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도 아직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햇빛발전소나 이런 몇 가지 기업들은 그냥 조그마한 태양광 설치해 주는데 거의 뭐 지금까지는 시장 기회가 그거밖에 없어서 더 이상을 하고 싶어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린 뉴딜에 관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인데, 서구의 일부를 빼놓거나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을 모범적으로 한 데가 많지 않고, 여기 이제 광명 이런 데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께서 이제 의지가 있으셔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화성의 사례고, 화성시장과 광명시장은 그린 뉴딜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먼저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과를 만들고 그 중에 몇 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몇 개 사업들을 좀 굵직하게 좀 추진을 해보고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다 시작을 한 거라서 뭐 화성시도 무료차, 무료 마을버스 이제 이런 거를 청소년부터 시작을 이제 막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데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는 거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면 해야만 한다는 거 하나는 해야만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쩌면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치 우리가 환경운동 또는 기후위기 대처 그러면 뭔가 억제하고 안 쓰고 참고 견디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꼭 그런 대목이 있는 게 아니고, 전환이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거를 B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로나 위기를 맞듯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 그냥 A라고 하는 상태에서 머물러서 규모를 줄이는 건데, 그린 뉴딜은 A라고 하는 상태, 지금 상태에서 하던 거를 다 줄이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고 B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로 가장 석탄대에서 전기 쓰는 거를 태양광 발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로 쓰자는 거고, 가솔린 떼가지고 자동차로 우리가 이동하는 거를 걷거나 아니면 전기차로 이동하자는 거. 그래서 화석연료를 안 쓰자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를 한 달에 100kW를 쓰는 거를 한 50kW만 써도 냉난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게 우리가 사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공간을 새로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마을 분들에게는 새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공간 창출해요. 물론 늘 그렇듯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는 엄청난 상상력을 요구하고 때로는 되게 피곤한 일이긴 한데, 어쩌면 그거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겪는 것처럼 그냥 줄이고 안 쓰고 갇혀있고 닫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더 쓴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